방송을 시작할까요? 자, 2020년 9월 24일 중수돌이 주식 공부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코스피 2.59%, 그 다음에 코스닥이 4.34%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시장보다 우리나라의 낙폭이 훨씬 강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 기술주들, 또 시총이 가벼운 애들 위주로 하락폭이 좀 크게 남았다 라고 볼 수 있는 하루였는데, 정말 힘든 하루였죠. 어떻게 보면 힘든 하루였고, 7거래일 동안 양봉 자체가 없어요. 저번 주부터죠. 7거래일 동안 양봉 자체가 없고 계속 음봉만 나왔다. 어떻게 보면 어제가 하락 조정의 마지막이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어제 자체가 하락 조정에 대한 마지막의 그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의 끝이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죽더라도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든 하락이 나오고 나면 기술적이라도 반등을 한번 꼭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누르든 아니면 더 눌러서 기어 내려가든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자, 요런 시장도 보세요.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락을 크게 했던 이런 시장조차도 하락을 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은 어떻게든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빠질 때 반등이 한번 나오고 하락을 해주고 또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이 7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왔던 시장이 거진 없어요. 거진 없다. 뭐 정말 대외적인 악재가 강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 뭐 9.11 테러, 뭐 혹은 리먼 사태, 뭐 그런 형식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저런 식으로 물량을 던진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냥 다 죽자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선택 자체를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후회하기는 아쉽고 그냥 다 죽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라임님 어서오세요. 그런 행동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게 개관의 이런 무분별한 공격적 매도예요. 거기에 누가, 외국인이 이제 기름을 부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죠? 실제적으로 어제 시장 자체가 조정의 끝이었다. 즉, 요런 그림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이 안에서 박스를 치고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죠. 현재의 시장, 이 3월달부터, 현승님 어서오세요. 3월달부터 주가가 반영돼서 올라오면서 뭐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지수에 대해서 맞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시장에서 어제가 거의 이제 막빠지구나, 막빠지고 그다음 이제 추석 전에 뭐 횡보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죠? 완전히 깼어요. 깨면서 요 전날에도, 딘님 어서오세요. 요 전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 많이 밀리면 815포인트 정도가 될 확률이 높다. 어디? 여기 갭 썼던 자리, 요 자리를 메꿀 확률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802포인트인가요? 804포인트까지 밀렸어요. 거진 5%가 빠졌어요.
4.64%. 뭐 중국 시장, 뭐 홍콩, 어디, 뭐 기타 등등 실전용 어서 오시고 기타 등등 다 따져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참 재밌다라고 재밌다라기보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재밌다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 뭐 강원도인지 어딘지 뭐 공무원 하나가 실종됐었는데 총살이 뭐 북한 쪽에서 총살당하고 알고 보니 화장을 했더라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뭐 미친놈이 한국의 공무원인데 뭐 돌아가신 분한테는 좀 아쉬운 말이지만 한국의 공무원이 왜 저 기사도 안 읽어봤거든요. 별 내용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공무원이 뭐 미쳤다고 뭐 뭘 주워 처먹을 게 있다고 북한에 저기 경계를 넘으셨는지 뭐 했는지 뭐 원격 저걸로 쏴가지고 총을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죽은 거는 죽었다. 그래 총알 발사가 잘못돼서 그래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화장까지 했다라는 거는 북한군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화장을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이 한국인이 북한 경계를 기어 넘어갔던지 뭔 지랄을 했다라는 입장이겠죠. 그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별 신경도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래 어제 미국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대신 기존의 이 저가를 갱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선물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좀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815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어제 요런 모양이면 갭이 떠서 위로 치지 않으면 한 번 더 누른다. 그 자리는 어디가 될 것이다? 830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가 자체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킹킹가비님 어서오세요. 시가 자체가 825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고점을 어제 말씀드렸던 부근까지 올라와서 거기를 쳐맞고 밀렸어요. 오전 아침만 하더라도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가 바닥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조금 팔고 얘는 사고 하면서 금융투자도 이 매도 폭을 좀 줄이다가 10시 반 정도 돼가지고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 뒤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건너버렸어요. 얘가 오늘 그 죽었다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행동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올라온 게 빅텍과 스페코예요. 즉 중국 시장이 10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빠지니까 저는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스페코랑 빅텍이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는 전쟁 관련이거든요. 실적적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올라온다라는 거는 북한과 관련된 거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럼 결론은 그 공무원이 총살됐다라는 2시에 또 입장 표명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말 그대로 진짜 국박국박하게 저거를 연설을 했죠. 누가 보면 그냥 멍멍이 개 짖는 소리를 하신 거죠. 그죠? 뭐 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뭐 북한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애매모호한 카더라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니까 지수가 한 번 더 누르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오늘 그냥 밑꼬리도 거진 없고 코스피는 거의 없다고 치고 코스닥은 조금 올라오면서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마무리 졌어요. 그리고 외국인 이제 후장에 오면서 3시 넘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끝났어요. 그죠? 결국엔 참 희한하고 재밌는 건 우리나라라는 게 참 희한하고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지수 눈치도 봐야 되지, 중국도 봐야 되지, 또 이 잠재적으로 묶여있는 이 북한 리스크, 내재적인 리스크죠.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나라가 어디?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죠. 투자를 그래서 어제도 뭐 그런 말씀 드렸죠. 장기 투자하기에는 아직 이 나라가 그거를 뒷받침을 못 해준다고. 왜? 이런 상황이니까. 즉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 버블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많이 올라왔고 버블이다. 뭐 니콜라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승을 많이 했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데이까지 했고 말 그대로 나올 만한 이슈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락을 하는 거고 그 하락 자체도 지금의 자리에 추세가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 대통령으로 당선돼 있는 동안만은 미국 지수는 절대 하방 경직으로 내려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드린 게 2년이 넘었죠.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왜? 트럼프니까. 왜?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전에 한 대기업의 대표였으니까. 그만큼 또 뭐 협상의 달인이란 소리도 있고 말 그대로 한 나라를 그냥 기업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 위주인 거예요. 자국민 위주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뭐 중소기업 죽이기, 하도급 죽이기 그런 말은 나오지만 뭐 갑사 죽이기, 원청 죽이기라는 소리는 절대 나올 수 없잖아요. 말 그대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밟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입장으로 지가 있는 한은 말 그대로 이 주식 시장 자체가 경제에 대한 선반영이기 때문에 경제 대통령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떨어질만 하면 뭔가 입을 털고 어쩔 거다 저쩔 거다 뭐 할 거다 어떻게 보면 헛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이커 자체가 백신이 나올 거다 렘데르시르가 뭐 코로나에 효과적이다 그러다가 렘데르시르가 아니라고 하니까는 뭐 또 다른 게 효과적이다 구충제가 효과적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걔가 몰라서 그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빠지니까 말 그대로 긍정적인 희망을 건네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회사 오너로서 그렇게 하면서 회사 자체를 크게 키워왔으니까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이 시장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코로나 우리 한국의 집단 감염으로 빠졌던 이때도 300명 200명 가다가 지금 현재 오늘 110명 나왔죠. 꾸준하게 100명대 혹은 100명 이하를 유지한다는 건 이제 이 전의 시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미국이란 시장에서 일단 불을 부었고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다라기보다는 요 장세가 나오면서 여기서 금융투자가 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매도세를 계속 꾸준하게 던졌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관 자체가 말 그대로 기름은 우리나라 개관이 기름칠을 해놨고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여기서 외국인이 말 그대로 담배채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불이 붙은 거예요.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빠졌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의 구간이 사실 과매도 구간이라고 봐요. 과매도 구간. 레드님 어서오세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월봉으로 볼까요? 좀 보기 편하게. 주봉으로 봐야 되겠다. 월봉은 쭉 당겼으니까.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가 기존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맨 처음에 빠졌던 자리거든요. 여기구나. 여기가 빠졌고 그 다음에 빠졌던 자리가 사실 여기에요. 여기 자리인 거고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던 자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에요. 그죠? 요 정도 자리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 시장 자체에서 하락을 해주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서 장기간 횡보를 했어요. 박스권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왜? 이때가 누구? 쥐박이님이 정치 생활을 했던 때예요. 대기업 살리기. 말 그대로 미국, 뭐 중국, 기타 등등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자금을 풀었거든요. 돈을 찍어냈어요. 찍어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풀었고 우리나라만 대기업 살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줄도산이 났죠. 중소기업들이랑 다. 그나마 건설 쪽에 있는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놔서 건설업이 살겠구나라고 했는데 결국 이때부터 건설업이 죽었어요.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요때 누르고 남들은 다 부양정책을 쓰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만 박스를 쳤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 지박이님이 꽉 잡아놓고 밖에 문물은 더럽다 나쁘다 안에서 살아있는 기업만 살리자 삼성 살리고 뭐 어디 그러면서 이때 그래도 대기업 축에 들었던 뭐 코롱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요즘 들어서 뭐 이제 매각되네 어쩐다 했던 두산 그런 애들이 다 줄도산 났죠. 워크아웃 떨어지고 요런 시기 때부터 그렇게 쥐어놓고 그 다음 시기가 지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박근혜까지 그렇게 가고 문재인 대통령 오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코로나 제약바이오 뭐 열풍을 좀 불겠다 900포인트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거품이다라고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이 자리에 대한 횡보가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여기서 눌리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면 굳이 이렇게 박스권을 오래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3년, 4년 동안 갇혀있던 자리를 2, 3일 만에 뚫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과매도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도 여기서 한번 밀리고 여기 자리였죠? 여기 자리까지였나요? 맞나? 잠깐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자리네요. 여기 자리까지 찍고 나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서 사실 여기가 기존의 지지라인이니까 이 밑에서 그냥 개파락 시켜가지고 밀어버렸죠. 즉 이 밑에는 뭐다?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과매도. 쓸데없이 좀 더 매도를 던진다. 누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왜? 개인들 물량 받으려고. 손절할 물량 받으려고. 저기 신용 물량 뭐 스탁론 물량 받으려고 민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5% 7%씩. 그리고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이 올라가는 유동성의 비율이 조금씩 줄죠. 이제 그죠? 여기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도 저는 그런 구간으로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까지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기존에 이 우리 한국판 코로나로 집단 감염을 밀었던 자리가 여기까지니까. 그죠? 이때도 굳이 쉬는 날 아닌데 하루 쉬라고 얘기하면서 떨어졌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문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던 부분인데 여기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이제 추석이란 연휴가 남아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나 비슷한 처지예요. 처지인데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이제는 저점이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뭐 그냥 저의 내피설일 수도 있지만 뭐 참 어이없게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 말고요. 미국, 중국 말고 우리나라가 악재가 발생이 되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악재, 그냥 북한에 대한 뭐 미사일을 쐈다, 뭐 했다라는 악재가 발생되면 사실 이틀에서 3, 4일 정도는 가요. 꾸준하게. 최근에 요때 나왔을 때도 뭐 김정일이 김정은이 죽었다, 사망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흐름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였죠. 우리나라만의. 여기도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어요. 사실 보면.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북한 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피살됐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기존부터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만의 악재만이면 그냥 우리나라 악재로 해서 올라오는 건데, 외국 시장을 통해서 악재가 이렇게 연출이 되면 꼭 마지막은 뭐? 북한 뉴스가 나와요. 꼭 마지막은 북한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럼 실제 지금 우리 한국 시장 코로나 집단 감염 나왔지. 줄고 있죠. 그거는 어느 정도면 해결이 된 거죠. 미국 시장 큰 악재 없지. 수익 실현 뭐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면 더 이상 나올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따지고 보고 뭘 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 북한까지 나왔어. 그럼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악재는 없는 거예요. 또다시 코로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마지막은 북한 뉴스로 장식을 해요.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막바지에 왔다라는 개념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뭐 하루 정도는 더 눌릴 수도 있겠죠. 정말 하루 정도도 눌려서 797포인트 혹은 782 이 라인까지도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를 수는 있지만 누르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주고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미친듯이 내려가는 건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없어요. 이 종목이 정말 상패 될 거고, 뭐 대주주가 다 팔아 처먹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기존의 요런 자리처럼 굳이 요런 자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 밑꼬리가 있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다? 갭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흐름으로 보면. 그죠? 굳이 개파락을 시킬 거면, 그래 미국의 악재가 커 라고 시킬 거면 어제의 종가 밑에서 개파락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개파락이 나왔다면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양봉으로 끝났겠죠. 양봉으로. 요런 그림 같이 요런 그림처럼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왔겠죠. 요런 그림처럼. 그죠? 근데 어정쩡하게 개파락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 저점을 안 깰 것처럼. 그런 것도 위에 올라오면서 어제 지켜줬으면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와서 쳐맞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이유를 만들자면 총살됐단다.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 보셨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보합권이었어요. 마이너스 0. 몇 프로 정도.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밀만한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중국이나 일본 해도 기껏해야 1점 몇 프로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런 애들의 2배, 이 코스닥은 4배가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걔네들에 비해서 같은 아시아 입장인데, 뭐 중국, 일본 하고 따졌을 때 우리만 뭐 밑보일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아시아인이고, 뭐 일본도 여전히 코로나고 우리도 여전히 코로나고 중국은 다 잡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알 수 없는 거고. 왜? 거기서는 뉴스 하나가 무서운 거니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공산주의라서 끌려가서 죽어요. 죽는다고,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우리나라만
인권의 자유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돈 주면 기사 써주죠. 중국은 그렇게 못해요. 그랬다가 그거 걸리면은 무조건 영창 갑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뭐다? 그냥 벌금형이에요. 50만원 혹은 100만원, 많이 나오면 500만원. 그럼 1000만원 받고 뭐 500만원 벌금 내면 500만원 이익이죠. 한 10분 투자해갖고 글 한 번 쓰고.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것도 종목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개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2300개 정도에 되는 종목이 있는데 다 성장성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했는데 다 재료는 있어요. 이 기업은 뭐 하는 회사인데 뭐에 대한 재료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먼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내부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고, 당연히 대형주를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나마 이제 코스닥에서 상위 위에 있는 HLB, LG 생활건강, 그런 거 장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기업은 망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여기까지 성장한 기업에 이제서야 장투할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이제 요렇게 올라가던 성장세는 항상 이렇게 꺾일 텐데, 그럼 밑에 있는 애가 올라올 요런 자리에서 잡아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런 기업을 알 수가 잘 없다라는 거예요. 몇 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말 그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를 거라고는 알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갈 거라는 건 몰랐던 거겠죠. 그죠? 카카오는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해서 카카오 이제 뱅크도 출시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은행, 그게 이제 또 상장되겠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그것도 있고 카카오 대리운전도 있고 내비도 있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니까. 옛날 그 미국의 페이스북 그 다음에 우리 그 많이 하는 SNS가 뭐예요? 이름도 잘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가지고 하는 회사기 때문에 미국을 본받아서 이 기업은 성장할 수도 있겠다 라고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알 수는 있지만 이걸 지금 사야 되나? 인스타 그런 것들 지금 이걸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그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죠? 사실 보면 기존의 주가를 보면 요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자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 패턴 자체가 올라와서 누를 때 이 바닥 대비해서 80% 이상은 민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패턴 자체가 이게 하나의 매집이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는 원래 대형주를 잘 안 해요. 왜? 내가 자금 자체를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100만원 주고 1000원짜리 주식을 만주를 사냐, 아니면 10만원짜리 주식 10주를 사냐, 어차피 수익금은 똑같은데 수익률은 다르더라도 수익률은 다를 수 있죠. 수익률은 다를 수 있고, 말 그대로 내가 그냥 100% 먹을 거야 라고 산 거면 어차피 똑같은 돈을 먹는 건데, 이 뭐라 그럴까요? 종목의 주식 수라고 하죠. 주식 수.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한테는 더 낫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왜? 물타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00만원짜리, 내가 총 자산이 300만원 있어. 그런데 100만원짜리를 사게 되면 3번밖에 물타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10만원짜리를 사게 되면 30번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 한 주씩만 사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평단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딱 이 자리에서 오를 거라는
보장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왜? 내가 이 나라 시장의 주도자,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잘 안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갈 거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던 거는 뭐 저의 뭐 판단 미스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판단 미스라기보다는 뭐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그런 걸진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성장 뭐 바닥에서 어느 정도 기던 종목을 올라갈 때 사는 게 장기 투자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와서 여기에 있는 침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차례 올라가면서 이런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았으니까. 잡았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접해볼 수 있는 그 뭔가요? 그 뭐지? 한 명이 한 명 또 데리고 오고, 한 명이 한 명 데리고 오고,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갈수록 빡대가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저 어떡하죠? 그 막 치약 나오고 칫솔 나오고 생필품 나오면서 성공한 기업 하나 있잖아요. 다단계요. 다단계가 생각이 안 나냐? 다단계가 있죠. 다단계 처음 이게 다단계의 포식자들 보면 뭐 1억을 번다, 2억을 번다, 뭐 3억을 벌었다라고 하면서 강연에 나와서 강의하는 애들 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키우죠. 아, 나도 저렇게. 와, 이거 내가 하면은 성공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시점 되면 그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라 그러잖아요. 피라미드 구조. 포식자, 그 다음 일반인들,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자리를 잡으면 옆집 순이 아빠 누구누구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들었고. 그럼 더 이상 누군가한테 이거를 추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인 찬스가 끝났으니까. 근데 한 명, 두 명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얘가 얘한테 전파하고 얘가 얘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포식자가 되니까 얘는 1억, 2억, 3억씩 벌지만 얘는 기껏해야 본전 뛰기 아니면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해줄 사람이 없거든. 다 들어있거든. 그러면서 이 다단계의 문제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 알려지고 나서 더 이상 던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다라는 거. 결국엔 자기가 사서 자기 돈으로 메꾼다라는 거.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현재 위치는 대부분 이런 위치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슬금슬금. 지금의 우리의 지수를 보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보면 밑에서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는 것이 낫겠다. 코스피가 대형주니까. 보면 강하게 올라와서 여기서는 이렇게 슬금슬금 돈다고요. 이게 올라오던 각도랑 확연하게 각도가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을 돌잖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어느 정도 한계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밑에 있는 종목을 사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종목이 성장성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거를 내가 알 정도라면 왜 얘가 밑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 정도면 굳이 얘가 밑에 있어야 되나? 이미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 부분을 알 수 없다라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지. 말 그대로 좋은 거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현재 뭐 국가에서 풍력, 뭐 한국형 누딜, 그린 누딜, 뭐 한국형 누딜, 디지털 누딜을 변창하겠다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게 나올지 2년, 3년 전에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지. 모른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그럴 만한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거고.
하여튼 뭐 산으로 계속 가는데, 이래나 저래나 지금의 자리는 저는 보는 관점은 지금의 자리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인 게 오늘 개파락 떨어지면서 신용 물량이든 뭐 물량이 어느 정도 줄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을 시켰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 이제 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주워 담아야 될 자리가 맞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 여기서 더 빠져서 뭐 770을 갈 수도 있고, 그래 뭐 750까지도 갈 수도 있고, 월봉상에 보면 그래 밑에 있는 783까지 혹은 여기 자리죠, 고점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가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750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밀리려면 얘가 이렇게 가면은 갈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뭐 기술적 반등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주들 뭐 셀트리온이든 그런 종목들 보면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주가가 내려앉았죠. 내려앉더라도 이 주가가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빠졌지만 이게 요렇게 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밀어놓고 기술적으로 반등은 주고 빠져도 빠진다라는 거죠. 지키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고, 못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또 내려앉는 거. 그게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주식 이 차트를 볼 때 지지와 저항을 중요시한다라고 말씀드리듯이, 그죠? 그런 기준인 건데, 이 지지와 저항도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말 그대로 분명히 얘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서 여기도 지지의 자리인 거고, 왜 위에 고점이 닿는 자리니까 한 번 더 내려오면 요런 자리도 지지의 자리예요. 그죠? 즉 여기서 한번 지지 자리야. 그러니까 어디? 여기서 밑구리 한번 달죠. 그 다음이 여기가 또 한 차례 지지의 자리야. 그러니까 어디? 여기서 또 밑구리 한번 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저항받았던 자리. 그럼 여기도 뭐? 한 차례 지지야.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누가 알아? 돈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안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 주도자니까. 말 그대로 지들이 주도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지들만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거는 아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지지와 저항이 어렵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 여기가 분명히 맞는데 여기를 다 역시 지지했다. 여기서 매수해. 조금 올라오다 그냥 깨고 내려 앉아버리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노리는 게 누가? 이 시장의 메이저들이고, 남들이 다 생각하는 자리, 뭐 21선이라 그러죠. 남들이 다 생각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이 추가적인 매수세는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깰 수 있는 건 또 메이저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면 또 추가적으로 얘는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있으니까, 자기 돈 아니니까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다시 사면 되니까. 어차피 투자금은 꾸준히 들어올 거고, 펀드를 들더라도 달달이 일반인들이 계속 돈은 늘 거니까.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또 있으니까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서 돌리고 맞고 뭐 라인 펀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뻥하고 터졌지만 중간에서 슈킹을 했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자금은 여기서 100억이 있었어. 30억 손해본다 하더라도 이 다음 달에 또 30억이든 50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100억이었는데 그 다음 달에는 자본금이 150억이 되는 거예요. 30억을 잃더라도. 그 다음 달에 또 200억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돈이 있는 거야. 얘네들은. 냈다 때려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 뺀대. 그러면 그 다음 달 들어오는 돈으로 메꿔서 주면 되는 거예요.
돌려막기죠. 카드 돌려막기처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기관 자체가. 이해돼요? 실제적으로 이 시간별 투자, 뭐 누적이든 시간별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보더라도 엄청나게 두드러 팼죠. 그죠? 특히 기관 애들 엄청나게 두드러 팼죠. 뭐 그래요. 뭐 얘네들이 전환사채 12 물량을 얘네들이 받으니까, 시장 주도자니까 어느 정도 우리보다 더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 그런 물량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물량 치고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들도 들고 있는 물량 손에 봐가면서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나중을 위해 얘네들은 길게 봐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그래 들고 있었던 물량을 여기서 던졌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굳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이거를 꾹 하고 잡고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이걸 던져?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려갈 때도 주가를 내리려면 공매도도 해야 되고, 공매도 자체가 그냥 공매도로만 안 되니까 지들 물량도 어느 정도 털어주면서 공매도는 갖다 대는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못 올라오게 막아버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써먹죠. 얘네들이 원래 지들이 주식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공매도 자체가, 주식 자체를 안 가지고 있으면 공매도 자체가 원래 안 돼요. 그렇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를 얘네들이 거꾸로 판단해서 위에서 던질 때 지들 물량, 이게 뭐 대환이든 뭐 받아서 지들 물량 살포시 던져서 주가가 내려갈 때 공매도를 크게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맞고 떨어져 버리니까 계속 떨어지는 그림처럼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쭈르르르르 하락하게끔. 그리고 밑에서 받아먹고.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주가를 팔아먹었던 기관들 보면 이 물량이 다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 밑에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빠지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건 누구? 코스피 개념으로. 연기금 말고는 없어요. 연기금 말고 나머지 애들은 주구장창 팔았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가지고 있던 물량을 여기서 팔아? 그럴 거면 여기서 팔지. 왜 여기서 팔아? 재열님 어서오세요.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많다라는 거고,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알게 모르게 공매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동산 시장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의 이 주식 시장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적어요. 그래서 가끔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이 부동산 박사라는 사람이 어디 뜹니다 라고 하면은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뭐 20-30명씩 가가지고 거기 사죠. 그 지역의 아파트를 그냥 매입해요. 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거든. 그래갖고 결국은 그쪽에서 살고 싶은 사람한테 팔고 차익을 가져가거든요. 그럴 때 빼고는 부동산 시장은 거진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강해요. 말 그대로 하루마다 주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하루마다 주가가 움직여요. 어떤 계잡주, 100원짜리든 200원짜리든 주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어떻게든 움직여요. 정말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5분에 한 번씩은 움직여요. 5분에 한 번씩 한 주라도 산단 말이에요. 사거나 팔거나. 그냥 아침부터 3시 반까지 보합으로 딱 시작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합으로 끝나는 주식은 2,300개 종목 중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종목마다 이 주식 주도자가 있어요. 주도자라고 하던가. 아무튼 이 메이저라고 하기는, 세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주식 주도자가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각 기관들, 뭐 증권사 혹은 외국인도 어차피 증권사죠. 이게 각 증권사별로 증권사한테 할당을 해줘요. 할당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습니다. 종목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키움증권은 총 2,300개 종목 중에 뭐 200개 정도,
혹은 300개 정도. 그리고 시총이 큰 종목은 키움과 뭐 저기 어디야 NH에서 둘이 같이, 시총이 낮은 건 한 개에서 하나를 그런 식으로 계약을 다 맺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하루 평균 유동량 얼마 정도를 거래하게끔 계약을 맺어요. 그 이상. 그거에 대한 그만큼의 유동성은 이 종목이 항상 있게끔. 그래서 모든 종목 보면 아무리 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요런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슈팅 한번 나왔죠. 결국 주저앉았는데,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거래량은 무조건 발생한다고요. 평균적이죠. 크거나 적거나가 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누가? 증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한 주도자가 있다고요. 주도자. 1년에 한 번씩 계약 맺는. 그럼 얘네들한테는 뭐? 국가에서 공매도 권한을 줘요. 대신 이 하루 거래량이 뭐 100만 주를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중에 20% 정도나 10% 정도에 대한 공매도 권한을 줍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지만 이 권한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공매도가 금지됐어. 우리 개인들한테 좋은 얘기야. 대신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는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기존보단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거고, 기존에 이렇게 원래 움직였어야 될 주식이 지금은 요렇게 그냥 간다라는 거죠. 조금 더 변동 이 활동 양이 좀 많아졌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냥 자, 그런 개념인 거고, 어찌됐든 현재 이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계좌가 실제적으로 대부분 물타기를 안 하신 분이라면, 이 윗자리에서부터 들고 계셨던 분이라면, 실제적으로 이 주식 주가 자체가 대부분 한 12에서 한 15% 이상 빠졌거든요. 최소. 그럼 종목 기준으로 20에서 25% 정도는 최소 30%까지는 빠졌을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하락했던 종목을 손 하나 안 대고 가만히 놔둔다면 대부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싸 하는 장이겠죠. 아싸 하는 장. 아싸 하는 장이지만 이 하락이 꾸준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면 돈이 있어도 뭐 한다? 못 산다. 왜? 더 빠질까봐.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렇게 한번 밀어놓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누른단 말이에요. 어디 가나 다 그래요. 모든 하락이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의 하락은 좀 과하다. 좀 오바스럽다. 그거 시장을 주도한 게 누구다? 우리나라의 개관이다라는 거죠. 여기도 쭉 밀어놓고 옆으로 기다가 빠지고, 한번 주고 빠지고, 주고 빠지고, 주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그래 내일 하루 오전 정도는 더 밀릴 수는 있지만 뭐 기술적 반등은 나와야 될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횡보를 하더라도 추세 반전으로 올라설 거냐의 관점인 거고. 그죠?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 게 없다. 그리고 말 그대로 개관이 팔아먹을 대로 팔아먹었던 자리까지 내려앉았다라는 기준이 되면 누구? 금융투자라는 애들이 들어올 거예요. 얘네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도 들어와. 최소 이틀 정도 사면 뭐다? 그 자리가 어느 정도 바닥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 주식시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추세는 누가? 외국인이 만들고, 바닥은 누가?
기관이 잡고 그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잡아요. 그리고 고점은 누가? 우리 개인이 잡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속설이 글쎄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꾸준하게 공부해야 된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장도 없고 나라도 없다. 쉽게 돈 번다라는 건 결국엔 뭐 한다? 국가에서 주는 밥 먹으러 간다. 사기꾼이란 소리죠. 근데 사기꾼도 엄청난 머리 싸움과 그 플랜을 짜는 것 자체도 노력해서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사람 일반적인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비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도 법을 아는 놈들이 법망만 살짝 피해갖고 사기치잖아요. 그만큼 공부한 거예요. 사기를 치더라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내 돈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기준인 거고, 그런 공부에 대해서 끝도 없고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정점이 다 다르겠지만, 왜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잃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멘탈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잃을 때도 있는 거지만 이 정점을 딱 정해놓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말 그대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기 수학 배우잖아요. 수학의 정석 1, 2. 그게 수학에 대한 모든 정의를 다 내린 책이 1, 2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수학은 꾸준하게 파면 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주식도 책이 있죠. 책을 다 완벽하게 파면 정점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혹은 남이 봤을 때. 정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점이다라고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뭔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15% 장이었고 지금은 30% 장이었고 장으로 바뀌었고 그만큼 유동성이 강해졌고, 예전에는 객장에서 그냥 호가창만 보고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주문 접수, 그 다음에 전화 접수, 그러다가 이제 HTS가 나왔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발전을 하지는 거, 우리가 옷 사입을 때 트렌드 찾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얘도 기본은 변하지 않지만 이 기본에 대한 뭐 양념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그날 그 시대에 맞춰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언택트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언택트 시대가 될 거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그죠? 그러면서 뜬금없는 애들이 확 올라왔잖아요. 마스크 생산하던 기업, 그런 기업 중에 대기업은 거진 없어요. 뭐 쌍방울도 마스크를 한다고는 하지만 쌍방울은 뭐 대부분 네이였잖아요. 트라이, 뭐 네이, 속옷, 그런 데서 마스크는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시대가 오면서 엉뚱한 게 떠서 올라오고 잘 나가던 게 꼬라박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장이라도 내 회사가 내일 망할 거라는 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뭔 일이 터져서 세상 일 모른다라는 거. 그럼 그런 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멘탈도 잡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내 자산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방 투자, 정말 큰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물방 투자하지 마라. 또 신용 미수 쓰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는 요런 시장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올라갈 때는 그래 쓸 수 있어요. 언젠간 다시 또 올라오니까 기다리면. 근데 요런 시장에서는 뭐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자금보다 신용 물량이든 미수를 쓰면 그 이상의 자금이 생기게 되니까 계좌에서 마이너스 뜨는 거에 대한 큰 그 계좌를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그리고 사람은 계획적으로 사는 거니까 오늘 주식에 뭐 1억 넣고 내 생활비가 한 달에 300이니까
그래도 한 달 무조건 생활하려면 1억 3백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꾸준하게 300씩 벌었는데 신용을 써. 그래갖고 내 주식 물량이 2억이나 3억이 돼. 그러다가 쳐맞아. 그랬더니 증권사에 전화와. 담보금 더 넣지 않으면 저거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돈을 쳐박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멘탈이 뭐한다? 붕괴된다. 그러다 보면 뭐한다? 그냥 손절 쉰다. 그리고 시장 욕한다. 그리고 주식 안 한다. 그리고 주식 손 놓고 나서 주식하면 안 된다. 주식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주식하는 남자 만나면 패가 망신한다.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한다고 하면은 세강경부터 끼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돈 벌었어? 라고 먼저 물어보죠. 왜? 대부분 한강 갔다 그러니까 깡통 찼다 그러고. 왜? 요런 거에 대해서 자기 개념을 안 가졌기 때문에요. 멘탈을 안 찾았고.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이 주식 1억 가지고 투자했으면 이 1억 잃고 나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 도박장처럼 나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강원랜드 가면 차 맡기고 뭔 또 담보대출 받고 뭐 받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든 남편이든 고생시키는 거고,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라. 그죠? 이건 뭐 어디 가나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라. 뭐 1년 뒤에 결혼한다. 그것도 여유 자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손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결혼하니까 올해 한 6개월 정도, 한 10월까지만 하고 싹 빼야지, 돈 벌어가지고 이걸로 결혼해야지, 대부분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돼요. 우리 사람이란 건 뭘 시작을 할 때 항상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잘 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고 뭔가 꾸준하게 파고 해야 그 뒤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돈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준비 없이 주식을 투자한다면 적은 돈으로 해라. 내가 주식 투자금을 1억을 생각하고 있다. 여윳돈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 투자에 대한 계획,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많아야 500이나 1000만원 가지고만 하세요. 이것도 사실 많아요. 많아야. 아니면 100에서 500만원 가지고만 하세요. 하세요. 어느 정도 이걸로 준비를 해보고 내가 꾸준하게 100원이라도 수익이 난다 라고 하면 그때 나머지 투자금을 들고 와서 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식에 투자해라. 무슨 소리냐? 내가 주식을 하면서 남한테 배울 수 없다면 적은 돈으로 주식을 하면서 잃어봐라. 주식을 하면서 잃어봐라. 그리고 왜라고 외쳐라.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떨어져서 내가 손절을 했어. 그러면 왜 손절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왜 샀는지를 꼭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주식을 보는 눈이 생겨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학원 다니지 마라. 학원 다녀봤자 그 사교육 낭비된다. 예습 복습을 해라. 꾸준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좋은 대학 간다. 성공한다. 근데 그 예습 복습이 하기 싫어서 또 쪽집게 많은 광범위한 부분을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죠?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꾸준하게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대응을 해보면서 느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변한다라는 거예요. 성우님 어서 오세요. 그래야 내가 실력이 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남이 하는 거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옆집 형이 고등학생인데 서울대를 갔어. 그러면은 엄마가 얘기하죠. 야, 쟤 서울대 갔는데 저 집 자주 놀러 가. 친해져. 그래갖고 그 집 놀러 가서 어머니가 그쪽 어머니한테 물어보죠. 비결이 뭐야? 쟤는 어떻게 공부했어? 라고 물어보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보다 주식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하는지를 관찰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죠? 관찰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면허증 하나 딴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딴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아버지 차 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따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나머지 뭐 1000명 혹은 10,000명은 뭐 한다? 학원 다녀요. 거기다 돈을 투자한다고. 그죠? 투자를 하고 나서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신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학원비만 낸다고 해서 내 실력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만큼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내일 나올 시험 문제를 딱 찍어서 주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더 크게 주면, 야, 이 중이 이게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아, 이거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시험지 한 장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책은 5년 거 6년 거를 주죠. 그럼 거기서 비슷한 문제도 막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금액 가지고 잃어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예전에 해서 이렇게 잃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차트네? 이건 내가 예전에 매수해서 땄는데 그거랑 차트가 비슷하네? 그럼 이것도 이렇게 가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턱대고 퇴직금 들고 와서 무턱대고 여유자금 생겼다고 해서 결혼자금 좀 남아있으니까 야, 요새 동학개미가 난리더라. 부동산이 이렇게 돼갖고 주식시장이 좋대. 3월달부터 주식 시작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는 거지, 그게 자기 실력은 아니에요. 결국엔 뭐다? 그런 분들은 빠르게 주식을 접으셔라. 내가 공부할 거 아니면.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원금은 내가 벌었던 거에 이상으로 2배 이상으로 없어진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없어진다. 지금 1,000만원 가지고 500 벌었다라고 좋아하죠? 시간이 지나보면 그러면 1,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 계좌에 500만원도 안 남아요.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요지랄들 하는 거예요. 요지랄들. 유동성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갖고 여기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서 여기 또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먹고 다 까먹고 손절하고 또 여기서 먹고 그리고 또 가서 또 까먹고 손절하고. 비트코인이랑도 비슷할 수 있죠. 1000만원 갖고 시작해서 1억 벌었어. 아, 나 실력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다 끌어와. 2억 가지고 결국엔 1억 1000이 내 돈인 건데 2억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2억 가지고 투자했다가 결국엔 뭐 1000만원 혹은 1500만원 들고 나오는 거죠. 주식시장도 별반 차이가 없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이나 똑같은 이 도박장이다. 어떻게 보면 도박장이다. 하지만 이 좀 다른 건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다른 거는 체계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한 거고 주식은 예전부터 체계적으로 와서 9시부터 3시 반까지 딱 시작. 그 다음에 뭐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10%가 올라오면 VI 제동 거는 거죠. 제동. 그리고 뭐 증권사, 기관 나눠지는 거고 비트코인은 거기 그냥 큰 손과 작은 개미 둘만 나눠지는 거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아직 실력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직까지 잃진 않았지만 그게 언젠가는 또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잃지 않았다라는 감이 있으면 그 감이 있을 때 꾸준하게 공부하셔라. 그 말씀은 항상 드리고 싶어요. 꾸준하게 공부하셔라. 그래야 뭐한다? 성공까진 못하더라도 밥은 먹고 산다. 용돈벌이는 하고 살고. 그리고 뭐야 3월부터 시작했으면 잃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이. 그리고 뭐 욕심을 줄여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신용 미수 금지죠. 그죠? 욕심을 줄여라. 저 같은 경우도 용돈벌이 하려고 주식해요. 이걸로 뭐 나중에 뭐 건물을 사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추천도 하고 뭐 공부도 가르치고 수익도 주고 가끔 손실도 주고 물리기도 하지만 지금에 있는 회원님들의 이 뭐랄까요 계좌를 제가 열어볼 수는 없지만 저한테 뭐 일괄적으로 맡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무슨 투자 신탁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얼핏 몇몇 분들 보면 실제적으로 저보다 투자금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저에 비해서. 많아요. 말 그대로 제 방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내가 좋아서 그냥 들어오신 분들 혹은 실력이 어느 정도 저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뭐 그렇게 나눠지겠죠. 나보다 실력이 월등한데 굳이 저한테 들어오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비등비등한데 이 사람이 나랑 마인드가 굉장히 비슷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더 확신이 가네 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투자금이 굉장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여유자금도 다를 거고 하는 일도 다를 거고 월급이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데도 돈도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밥그릇이 있습니다. 밥그릇 담을 수 있는 밥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밥그릇은 이만할 거고 어떤 사람의 밥그릇은 이만할 거고 똑같은 500cc의 물을 채우면 어떤 사람은 꽉 찰 거고 어떤 사람은 모자랄 거고 어떤 사람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밥그릇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남이 1000만원 가지고 시작한다. 1억 가지고 시작한다. 똑같이 5% 수익 받는데 쟤는 100만원 벌었더라. 근데 나는 2만원 밖에 안 되네.
그러면 주식 투자금을 계속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벌어야 되니까. 얘는 번다고 하니까 쟤가 나보다 실력도 없는데, 쟤 5%밖에 안 먹었는데, 나 10% 먹었는데 쟤보다 수익금이 적네. 거기에 멘탈이 털리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용미수를 써서 크게 벌려고 한탕주의 하시면 뭐한다? 잃는 것도 한탕이다. 한 방에 간다. 벌어놓은 거. 이해되시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말 그대로 그냥 소소하게 용돈벌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라. 사실 국가에서 얘기했죠. 부동산 시장 막고 주식시장 활성화 시키는 대신 이제 소득세를 받겠다. 대신 거래세를 줄여주겠다. 0.01%였나? 01%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줄여주겠다. 0.03% 정도 총 3년 동안인가 0.3%인가 0.03인가 줄여주겠다. 하죠. 2천만 원부터 처음에 얘기 나온 게 2천만 원이었죠. 2천만 원 이상부터 세금 때리겠다. 종합소득세처럼 소득세를 받겠다. 이젠 대주주가 아니라 받겠다. 라고 했던 2천만 원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지금 8,900 얼마를 1년 동안 벌었을 때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개인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럼 돈 뜯겠다고 주식하냐? 막 난리 치니까 2천만 원도 많은 거 아니냐? 니들 중에 2천만 원 버는 사람 몇이나 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거래세 0.01% 해봤자 얼마 빠지지도 않는 거를 야 이거 2천만 원도 니들 못 벌고 맨날 손해보는데 거래세 줄여주면 니들한테 이익 아니야? 그런 논리를 펼쳤죠. 국가 자체에서. 주식을 안 해본 사람인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존나 어이없네 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1년에 2천만 원을 못 번다는 소리예요.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최소 180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거래일이 대부분 20일에서 22일 정도예요. 많으면 24일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럼 20일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얼마야? 2만원, 3만원 정도인가요? 맞나? 그럼 18만원. 아니구나. 한 달에 180만원이 나오려면 20일. 하루에 9만원 정도는 벌어야 돼요. 하루에 9만원 정도 벌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20일 합산했을 때 한 달에 18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1년에 한 2천만원 된다라는 거죠. 2200 되겠구나. 그럼 한 7만원, 8만원은 벌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무조건. 그죠? 하루하루 수익이 나야 된다는 소리인 거. 그게 아니면, 5일에 걸치든, 일주일에 걸치든, 큰 돈으로 투자하면 한 번에 180만원을 하루에 벌 수도 있죠. 대신 이 사람이 그 한 달에 이것만 투자하고 말 거냐. 그러면 여기서 더 투자를 해서 500이든 400이든 더 벌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180만원 번 것도 까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계속 까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비중으로 봤을 때 까먹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국가에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죠. 걔네들도 무턱대고 말도 안 되게 갖다 던지는 게 아닐 거고, 어차피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의 기록이 어느 정도 남는다라는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다라고. 왜? 우리가 버는 월급이 그것보다 많을 테니까 1년 기준으로 따져도. 그럼 적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감사한 거고. 대신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한 달에 180만원 벌어. 그러면 이거는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된다는 거. 굳이 1억이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럼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1억 가지고 180만원 벌려고 나머지 9,800
820만 원을 낭비해야 된다는 소리 있잖아. 어떻게 보면 버는 거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100만 원 가지고 나는 한 달에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1억 가지고 180만 원 버는 사람보다. 안 그래요? 그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금이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거는 내가 실력이 뒷받침됐을 때 투자금도 늘려가는 거고, 우리 개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 한 달 한 달 수익금은 통장 계좌로 챙겨라. 이걸 제일 못해요. 대부분의 개인들 계좌로 돈만 들어가지 돈이 나오질 않아요. 돈이 나올 때는 언제? 요때죠. 누가 결혼한다, 집 산다, 뭐 할 때만 나가요. 대부분 수익금 자체도 그냥 계좌로 돌려요. 계속 투자금으로. 그러다가 3천 가지고 시작해서 뭐 1,000 벌었어. 그럼 4천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3천 가지고 있다가 계좌 10% 손실 났을 때는 300만 원이지만 4천 가지고 10% 손실 나면 400만 원이에요. 즉 100만 원이 갭 차이가 난다고요.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크게 한번 때려 맞으면 벌었던 것보다 더 까먹는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주식은 실제적으로 내 돈을 가지고 통장에서 통장으로만 옮기고 직접 뭐 빼서 쓰지 않으면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절도 쉬운 거고. 100원에서 50원 만드는 거는 50%지만 50원에서 100원 만드는 건 100%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계좌로, 통장 계좌로 꼭 챙겨라.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내가 처음에 시작 자체를 뭐 100에서 500만 원만 가지고 해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한 달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1년 정도 하면 내가 투자했던 이 돈을 뽑아요. 수익이 나면. 그러면 내 원금 빼고 수익금 가지고만 하면 뭐 한다? 절대 멘탈이 털릴 일이 없다. 왜? 어차피 잃어도 되는 돈이니까. 내가 힘들게 벌긴 했지만 하나의 이 주식을 하면서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남들보다 갑이에요. 왜?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길 가다 10,000원 주웠는데 5,000원 잃어버리면 5,000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돈 10,000원, 내 돈 5,000원 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엔 내가 넣었던 원금을 돌려 빼고 이 수익 받던 그 수익금 가지고만 주식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거고 욕심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주식은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멘탈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주식 투자의 기준이 멘탈이 50%예요. 50%. 멘탈이 50%고 계좌 관리가 30%고 나머지는 뭐다? 실력이에요. 그냥 멘탈이 센 사람이 버팁니다. 성격 급하면 못 버텨요. 그때그때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지. 성우님은 저는 3월부터 시작했는데 잃었어요. 잃을 수 있죠. 딴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고. 실제 어떻게 보면 이 업종 차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랐거든요. 거진 100%가 올랐죠. 400부터 900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100%가 올랐지만, 종목을 따지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웰크롬 같은 거? 자,
요런 종목을 따지면 실제적으로 3월달이 뭐야? 여기거든요. 3월달이. 2월달부터 코로나가 터졌다 하더라도 3월달부터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기에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어. 지수는 여기가 있는데 종목은 어디예요? 결국 원점이에요. 어떤 종목을 투자하냐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지. 어떤 거는 주가 따라서 따라가는 거고, 어떤 거는 주가보다 높고, 어떤 거는 주가처럼 가다가 주저앉아서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이 보는 눈도 매한가지인 거죠.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똑같이 올라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갈 거냐, 옆으로 갈 거냐, 빠질 거냐는 시장의 주목을 받냐 안 받냐 차인 거예요. 많이 빠질 때는 뭘 사도 다 올라요. 뭘 사도 다 올라. 그럼 여기서 요만큼만 먹고 빠진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나중에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물린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아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샀다가 지금 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동학개미 운동이고 3월달부터 주식시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잃는 사람은 잃는다. 그 종목에서 존버를 해서 먹을 종목이 있는 거고, 존버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는 거고. 예전에 저도 주식을 한참 배울 때 그 주식 강의 같은 거 따라다녔었거든요. 주식 강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배울 게 있을까? 라고 해서 뭐 강연에 한 번 가봤어요. 그나마 이 양반한테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갔는데, 거래량은 자기 유료 회원을 들어와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는 쉽게 알려줄 수 없다고. 자기도 그거 아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때 뭐 창원에선가 올라오신 아저씨가 계세요. 아저씨가 이제 이 강연에 하는 전문가죠. 전문가한테 이제 질문 같은 걸 받잖아요. 막 이것저것 설명해주면서 질문을 받아. 근데 이 전문가 항상 하는 말이 투자는 가볍게, 엉덩이는 무겁게라고 하거든요. 엉덩이는 무겁게. 말 그대로 어느 종목을 사서 물리면 시간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면 올라오니까 좋은 종목을 잘 사서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있어라. 그러면 언젠가 수익이 나온다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괜찮은 전문가 중에 하나였어요. 사기꾼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도 찾아갔던 건데, 그때 이제 그 아저씨가 손을 들고, 땡땡땡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셔서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여기서 샀어요. 무겁게 하라고 하셔서 저 무겁게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 무겁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요 자리에 사셔갖고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존버해서 먹을 자리가 있는 거고,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는 눈은 여러분들의 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잃지 않으려면 뭐 한다? 보는 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뭐 유료방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버는 사람 있고 잃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잃는 거에 대한 그 투자금을 책임을 안 져요. 그게 법으로 걔네들 사이에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게 심해지고 하니까 2020년 올해부터는 이 종목 상담을 법으로 금지시켰죠. 1인 이상 넘은 뭐 그런 데서는 종목 상담을 금지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경제TV 뭐 그런 데서만 종목 상담을 받잖아요. 일반적인 뭐 시중에 있는 뭐 유튜브든 뭐 그런 사람들은 이 종목 상담은 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종목 상담을 안 하고 그냥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얼마에 사셨냐, 비중이 몇 프로냐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보는 시장 이 종목의 기준은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디 지키면 어디까지 한번 칠 거고 그 다음에 눌릴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죠?
어제 같은 경우도 얘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맞고 떨어지죠. 1차적인 게 요 자리인 거고, 근데 요 자리 위에서 시작을 했죠. 1차는 먹었던 거고 2차 목표가 여긴 거, 2차 목표가가 여기서 이 고점 넘는 거 꼭 확인하셔라. 그래야 3차는 고점을 갱신한다. 맞고 떨어지죠. 그죠? 그냥 차트를 보는 시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 어디서 샀냐, 뭐 얼마를 매수했냐, 밑에서 물 탈 수 있냐 없냐, 그런 거 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저도. 그죠?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보면서 공유 자체도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인 것처럼, 이 자체가, 그리고 대부분 투자는 개인의 목입니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막 항상 어디 가든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엔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있는 건 맞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투자해서 정보를 받든 종목을 추천받든 아니면 뭐 배움을 얻든 간에 나도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이 사람이 추천한 이 종목을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보는 눈이 있으면 훨씬 좋은 거고, 그 보는 눈이 없다면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패턴이냐, 어떤 성격이냐, 나랑 이 사람이랑 궁합이 맞냐 안 맞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 20명 30명 같은 수업을 이 선생님한테 배워도 이 중에 뭐 한 명에서 3명은 명문대 가고 나머지 4명에서 10명은 그냥 일반 지방대 가고, 나머지 3명 정도 4명 정도는 전문대 가고, 나머지는 재수예요. 그죠? 이 궁합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을 거면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얘가 추천하는 거 어떤 종목들 많이 있고, 얘가 추천하면 꼭 떨어지더라. 그러면 하루 이틀 있다가 사면 오르더라. 그런 거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 아니면 얘가 사라는 거는 10종목을 추천하면 그 중에 8종목, 7종목은 잘 맞는데 꼭 2-3종목에 악의 종목이 있더라. 얘도 사람이니까. 그럼 그 2종목, 3종목을 피할 수 있는 눈을 키우든 아니면 이 사람 스타일을 익히든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맞춰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맞추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고. 왜? 괜히 내 돈만 퍼가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뭐 달러 있어요, 거기서. 내가 뭐 수다 떨라고 돈 내가면서 거기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혹여나 이제 뭐 유료방이나 그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적 내가 보는 눈이 없다면, 두 번째 그 전문가의 매매 스타일을 파악해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러면 뭐 한다? 돈 번다. 유료방 들어가면 무조건 돈 까먹고 나오네, 항상 손해보네, 어쩌네 저쩌네 말이 많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버는 사람들은 뭐 한다? 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남아있는다. 1년이든 2년이든. 안 되는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죠? 뭐 1시간 반이나 됐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10분 정도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 들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없으시면 그냥 마무리 할게요.
이제 막 나오는구나. 아, 종목 차트 분석 안 합니다, 오늘. 차트 분석 안 해요. 오늘 차트 분석 안 해요. 어차피 차트 분석을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주가가 3에서 7%, 웬만한 것도 3에서 7%다 빠졌는데, 이거 차트 분석하면 뭐예요? 기술적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다 올라와요. 올라왔을 때 종목마다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얘는 추세 반전이냐, 얘는 기술적 반전이냐. 이해되시죠? 거기서 이제 이 종목에 저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좀 더 고성장해서 전고점을 넘어설 거냐. 똑같이 웬만하면 이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빠졌어. 어떤 거는 지지점도 깼고, 어떤 건 지지라인 부근인 거고, 어떤 건 지지라인이 아직 밑에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반등이 윗골이다는 반등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양봉을 확 치고 가서 상한가를 찍든 장대 양봉을 쫙 찍을 거고, 또 어떤 거는 그냥 횡보할 거고, 어떤 거는 주저앉을 거고. 나눠지겠죠? 그죠?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확 치고 뭐 메꾸는 거는 당연히 신고가를 넘어간다라는 거고, 윗골이 달고 밀리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라인이라는 거고, 그 다음을 유지해서 봐야 되는 거고, 당분간은 뭐다? 아직은 기술적 반등인 거고,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뭐 눌리는 거 있을 거고, 어쩔 거고, 뭐 그렇게 나눠지면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 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종목들 중에 내려앉았다가 여기서 높이 뜨지 않고 옆으로 그냥 이렇게 기는 종목들은 이 지수가 신고가를 넘어갔을 때 빛을 발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후발주, 선발주, 그냥 개잡주. 개잡주 뭐 시장에서 소외된 놈. 이거는 나중에 지 때가 있는 거예요. 상패가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식당 가서 연돈이라고 하죠. 제주도 표 받고 기다리잖아요. 하루든 이틀이든 텐트 치고 내 순서가 있는 거예요. 1번부터 30번인데 내가 31번으로 왔어. 그럼 나는 이번엔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럼 다음에 또 가겠죠. 이번엔 빨리 가야지. 빨리 가. 12 안에 들어가. 그럼 그때는 내 순서가 오는 거예요. 종목마다 다 순서는 있어요. 대신 그 순서가 안 오는 건 뭐냐? 상패되는 거.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꾸준하게 갔는데 항상 31등이야. 에이 씨발. 포기하는 거야. 안 가. 야 그냥 동네에서 돈가스 2개 시켜먹고 만다. 그 돈이면 안 가. 그러면 얘는 상패되는 거예요. 테마에 탑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내일 저거 하고 월요일 날은 차트 분석 해드릴게요. 주말이라 거기 문도 닫아요? 뭐 연돈 가고 싶다 하는데 나는 미쳤다고, 나는 거기 못 간다 그랬어요. 1시간 정도는 기다리더라도 도저히 못 가요. 그 백종원 씨가 맛있다고 했던 데 한 2군데 3시간 기다려서 먹어봤는데 내가 끓여도 그것보단 나아요. 내가 끓여도 그것보단 낫다. 즉 그 이영자 씨가 추천하는 거랑 백종원 씨가 추천하는 게 있잖아요. 어쩌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영자 씨가 추천하는 거는 맛있어요. 인정. 제가 전주 사람이거든요. 인정. 대신 뭐 비싸요. 가격 생각하면 2번, 3번 가기는 부담스러워요. 서민 입장으로. 백종원이 맛있다라는데 가격 저렴해요. 맛 그냥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결국 2번, 3번 가기는 싫어요. 왜?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멀어요. 기다려야 돼요. 노. 요런데 한번 가서 기다려서 비싸요. 자주는 못 가도 나중에 한 번은 더 가고 싶어 해요. 대신 요런데 나중에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전 제가 갔던 데는 다 그랬어요. 연도는 안 가봤지만 뭐 어디 저기 뭐 대학농가에 무슨
뭐 닭도리탕 집인가? 거기 뭐 맛있네 어쩐네 해갖고 3시간 기다려서 먹어. 싸더라. 18,000원인가 19,000원인가. 뭐 확장하고 이전하고 맛있네 어쩐네 훌륭하다고 어쩌고 하길래 가봤는데 제가 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편없어요. 내가 끓여도 그것보단 나아요. 그냥 어디 가서 다 먹을 수 있는데요. 거기 그랬고 또 어디 그랬지?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영자 씨는 정말로 자기가 그만큼 벌고 미식가고 배식가고 어느 정도 그 생활하는 이 유지 각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도 그렇게 비싸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을 찾는 거고 가격 대비 가격 플러스 맛. 우리 백종원 씨는 서민들 생각하니까 서민 주머니로 생각해서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똑같은 종목, 말 그대로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이거를 100%짜리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이거를 3% 단타만 칠 거고, 누군가는 이거를 손절할 거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종목을 보는 것도. 그러면 그거를 나에 맞는 눈으로 맞춰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맛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그냥 집에서 주는 밥은 잘 먹는데 그래도 내 할 말을 하면서 먹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보면 입맛이 까다롭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뭐 의정부 사람을 꼭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정부 살거든요. 근데 의정부 주민분들이 맛있다고 해서 데려가는데 보면 그냥 그래요. 저는 맛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래 먹을만해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 너랑은 밥 먹는 게 짜증나. 너한테 뭘 추천해주고 싶지가 않아. 기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전주 사람들은 그냥 먹을만해 그럼 그냥 괜찮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먹을만해 그럼 괜찮다라는 표현인 거고, 야 이거 2번 다시 못 오겠다 라고 하면 진짜 맛대가리 없는 거고, 진짜 맛있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정말 맛있는지 많이 이상. 그리고 의정부에 그렇게 맛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이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뭐 지역비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의정부 주민세랑 내고 의정부에서 10년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대부분 텐트 친대요. 연돈에서. 그래야 버틴다고 하루가 걸린다는데. 광장시장 닭칼국수요? 그거 유튜브에 한번 나왔던 것 같던데 거긴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의정부 부대찌개는 된장찌개예요. 맛대가리 없어요. 송탄 가요. 송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도 5년 전에 가고 안 가봐서 김간해인가 김간해? 좀 비싸긴 한데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 국물 적고 부대의 전골처럼.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무튼 내일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오전에 좀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오후장에는 한번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은 꼭 나와야 되니까 좀 힘드신 분들은 그때 내가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물을 타서 끌고 갈 거냐 판단을 잘 하셔서 꼭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성통닭 안 좋아합니다. 시장통닭 다 그냥 그래요. 그냥 체인점 통닭이 더 맛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내일 시장들 대응 잘 하시고 전 월요일날 밤 9시에 찾아뵐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방송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에 쓸데없는 댓글 좀 달지 마세요. 한두 명씩 꼭 계세요. 성격은 제 성격상 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고개를 숙여야 하기 때문에 많이 참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쓸데없는 소리는 좀 집에 가서 하세요.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 하세요. 편한 사람들한테.
저랑 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저를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분들의 쓴소리는 제가 듣겠지만 본인 기준에서 하는 쓸데없는 소리는 사실 용나갑니다. 근데 글로 쓰진 않는 거예요. 왜? 여러 사람들이 다 보니까 누군가한테는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하고 댓글을 다세요. 본인 보시라고 제가 유튜브 강의를 교육을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한두 명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거 생각하시고 아무튼 편한 밤들 되시고 좋은 꿈들 꾸세요.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